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제를 좀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국내 채권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어떠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을 했고요. 금리 상승과 거시경제의 둔화라는 이제 거시경제의 매크로 변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 점검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채권 시장의 리스크 요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성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의 중요한 리스크, 지금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죠. 이 두 가지만으로 그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부담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채권 시장의 이러한 상황 변화는 거시경제 매크로 변수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결국 이것이 향후 미래의 채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생각해 보는 것, 예측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 글로벌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겠죠.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크게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앞서도 원전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를 나가보면 굳이 해외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관찰이 되는 거니까요. 점심 먹으러 나갔을 때,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뭐 좀 담아보면 금방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숫자로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보다 사실은 체감에서 이미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고, 그리고 정점은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도 이미 5% 계속해서 5% 넘는 인플레이션들이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우리보다 더 높은 상황이죠. 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 이제 향후 4분기로 접어들고 있고, 4분기의 인플레이션은 3분기에 비해서는 다소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5%대 초반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특히나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수준 5%대 초반 에서 형성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강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연준을 좀 이렇게 열심히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의 상황에서도 고물가로 인해서 사실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미 마이너스 상태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6월에 이제 9%를 찍었다가 현재에서는 이제 8%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는 6%대를 찍었다가 5%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는 9%를 찍었다가 8%대로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대단히 높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11월 달 기준금리 인상은 0.75%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0.75%를 또 할 거다라고 보는 의견과 그 다음에 0.5%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조금 나누어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12월 달에 0.5%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책금리는 4.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에 한두 번 정도는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 기준금리의 정점이 형성될 가능성, 그리고 그 정점은 4.75% 내지 5.0%를 찍을 수 있다
라는 요 정도 이제 예상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금리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국내 시장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죠.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보다 오히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오히려 이런 평가들이 더 강해지고 있고요. 연준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그 다음에 회사채 금리 다 따라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10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국고채 3년물은 4.27%, 5년물 4.22%, 10년물은 4.21%.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는 이미 이제 역전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3년물의 금리가 10년물의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 꽤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 3년물, 동일한 3년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5.358%,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약간 시차가 지금 이제 발표 시점이랑 통계 작성 시점이랑 약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채, 그 다음에 채권시장의 금리뿐만이 아니라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거시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이제 고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달러 환율 보면 지금 계속해서 1,400원을 넘기는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 이상 지금 연초 대비로 상승을 했고요. 2009년도 이후로 이제 최고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달러 인덱스 뭐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10을 넘어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2002년 이후로는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시면 달러가 1,350원 이상,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이상 이렇게 형성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전에는 3번 정도 그러니까 요번 상황을 제외를 한다면 3번 정도 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관찰이 됩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거 당연히 기억들 하실 텐데, 이제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 때 거의 2,000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달러 환율이 올랐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높게 올라갔던 적은 당연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1,500원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달러 환율이 크게 폭등한 상황은 닷컴 버블, 이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이때 이제 또 한번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이제 시기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 1997년도부터 거의 25년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살펴보면 한 네 번째, 이번을 포함해서 네 번째 정도 나타나는데, 환율만 본다면 당연히 이거 거의 이제 경제 위기 상황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은 일단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환율 방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도 일정 부분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9월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을 살펴보면 4,384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기준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동안 약 308억 달러 지금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아마 이런 감소분은 결국은 환율 조정을 위한 시장 개입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시장 개입을 한다고 해서
그 환율의 레벨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개입을 통해서 속도 조절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얼마만큼 빨리 변하고 있느냐, 그 속도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 지나치게 빠르게 속도,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할 때는 기업들, 특히 기업들 이런 이제 상승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비용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급격한 환율 변동이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는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속도를 일정 부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은 거기까지 도달하겠지만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이제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들이 다소간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월간 무역 수지 변동을 살펴보면 사실 2월달, 3월달에 잠깐 흑자가 나타났던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라는 점, 특히 8월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컸죠. 이제 6개월 연속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계속해서 빨간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 수지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경상 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월간 경상 수지 변동 추이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나타나는 모습들 살펴보면 대체로는 흑자 기조를 다행히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아마 이 부분도 결국은 적자로 전환이 이제 예상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굉장히 심각하다. 이건 더 이상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이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의 리스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당연히 기준금리의 정점이 언제 올 것이냐를 예상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정점, 당연히 연준의 기준금리 정점을 예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결국은 한은의 기준금리 정점도 연준과 비슷한 방향성을 가질 내지는 비슷한 시기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정점이 언제 올 것이냐에 대한 예상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금융기관, 금융회사들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정점에 대한 예상치들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많은 이제 예상이 나오는 부분이 2023년 1분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정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금리 상단을 4.75%까지 인상한 후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는 이런 전망치가 가장 많죠. 주요 IB들 이제 미국 기준금리 전망들을 살펴보면 2022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4.5%의 기준금리 형성을 예상하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일부 JP모건이나 혹은 이제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전망치랑 벗어나기는 합니다. 4.25% 또는 4.75%를 예상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기준금리 이제 전망, 올해 연말의 기준금리 수준은 4.5%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내년 1분기를 살펴보면 4.75에서 좀 높게는 5.5까지도 나옵니다. 노무라 같은 경우가 가장 높게 이제 전망치를 내고 있죠. 5.5%까지 전망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시장에서 가장 이제 많은 예상치 4.75, 그 다음에 5.0, 요 정도가 지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정점은 내년 1분기 정도 기준금리 정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수준은 4.75, 조금 높게 본다면 5.0%까지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정점과 더불어서 제가 가끔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꺼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연준의 기준금리를 살펴볼 때 이 그래프를 한 번 정도는 저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리고 연준은 이제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꽤 오랜 기간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탠스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금리 인상의 끝이 좋게 끝났던 적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인상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요번 사례 말고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이제 3번 정도 그런 사례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사례 중에 2번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거의 이제 파국이 온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2016년 요 무렵부터 시작됐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급격하게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갔습니다. 조금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연준이 기준금리를 4.75, 이게 이제 199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4.75에서 6.5%까지 1.75%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승하는데 걸렸던 1.75% 상승하는데 걸렸던 기간은 1년 정도였고요. 1년간 1.75% 기준금리를 높인 거죠. 올해랑 비교를 하면 사실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닷컴 버블이 터집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죠. 여기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4.75에서 6.5%, 1.75%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이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개월의 과정에서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큰 몸살을 앓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이거는 2006년, 7년도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을 하죠. 1%에서 5.25% 인상을 합니다. 4.25% 인상을 한 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폭도 크고요. 인상의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2년 1개월 걸렸습니다. 1.0%에서 5.25%까지 올라가는데 2년 1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는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죠. 15개월이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다시 급격하게 인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들 쉽게 짐작하실 거예요.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4.25% 상승을 하고 15개월이 지났을 때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번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 불과 1년의 기간 동안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 상당 기준으로 봤을 때 0.25%에서 4.5%까지, 조금 높으면 4.75%까지 될 수도 있겠죠. 4.5%까지 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년 만에 4.25%를 인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2년 1개월 만에 4.25%를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1년도 채 안 걸리는 기간 동안 4.25%를 올리게 됩니다. 4.5%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런 이전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됩니다.
경기 침체는 거의 필연적으로 온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경기 침체의 강도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하는 데는 7개월이 걸렸고요. 2008년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데는 1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이후에 이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물론 이때는 코로나라는 조금 특이한 변수가 중간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나서 10개월 후에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 보통 1년 내외 정도의 기간이면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라는 과거 3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반복이 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꽤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꼭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높아진 기준금리 상황, 시장금리 상황을 개별 경제 주체들, 가계와 기업들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게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은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느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느냐, 대부분 채권시장에서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시장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단기 자금시장, CPO와 전단체가 거래되는 단기 자금시장, 넓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만기가 기냐 짧으냐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장에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리스크 요인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금융회사의 파산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점이죠.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이렇게 조금 미뤄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융회사의 파산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파산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용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같이 뚜렷하게 그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언론이나 혹은 찌라시 같은 데 보면 어느 회사가 위험하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제, 물론 이건 확인되지 않은 뉴스니까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런 찌라시성 이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공포 내지는 시장에서 느끼는 우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제 시그널 정도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금융회사의 파산 위험은 이미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부 이제 예를 들자면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제 유동성 위기의 상황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금 굉장히 급박한 위기의식, 상황의식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레고랜드 강원 중도 개발공사에 그런 이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다가 거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다가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강원도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걸 하겠다,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입장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에요.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가 터져버리니까 이것이 시장 금리,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장의 유동성, 안 그래도 나쁜 유동성을 더 크게 빠른 속도로 고갈시키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금융회사의 파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금융회사만 그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지금 이제 조금 가장 우선적인 위험성은 금융회사, 특히 이제 이금융권에 있는 금융회사들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은 그러한 신용 위험 내지는 자금에 대한 압박은 일반 기업들에게까지 이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용 스프레드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그 사실은 쉽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국고채 3년물, 그 다음에 회사채,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할 때 AA-랑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랑 비교를 해보면 연초 대비 47.7 베이시스 포인트, 7bp 지금 상승한, 물론 요거는 기준이 이제 10월 7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요거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0bp 이상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폭의 신용 스프레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고금리가 지속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영업 실적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부도의 발생 가능성은 특히 내년도를 들어가게 되면 뚜렷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회사채 시장에 있어서의 경색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내관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PF 부실화, 지금 거의 이제 임박한 게 아니냐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 다음번에 이제 발표를 맡아주실 그 분께서 조금 더 훨씬 더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PF 부실화의 증가가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채권 시장에 있어서의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 시장 경색을 더 부추기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번째 요인은 일반적인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국채 발행 증가, 올해까지 국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국고채 발행 잔액 순증, 얼마나 순증하고 있느냐, 순수하게 늘어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국고채 발행 잔액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이전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살펴보면 순증 규모는 평균 35조 원 내외, 1년에 35조 원 정도 이제 순증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까지는 순증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죠.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결국은 채권 시장에 있어서 강력한 구축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채권 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연간 100조가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부담으로 느끼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것이 소화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문제없이 잘 소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이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물론 내년에는 국채 순증 예상액이 올해는 100조 원을 넘었지만 내년에는 60조 원 정도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고갈되는 상황에서 경색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그 국채 발행 순증은 시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구축 현상을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한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장기 CP의 급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으니까 장기 CP의 발행, 그러니까 만기가 1년 이상의 CP를 얘기하는 거죠. 만기가 2년, 3년, 5년 또는 길게는 10년짜리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장기 CP의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결국 이러한 장기 CPI 발행은 정상적인 회사채의 기능을 대체 또는 잠식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자자 보호의 이슈라든지 혹은 회사채 시장의 기능 약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정책적인 대응이 조금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채, 채권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이었고요. 물론 리스크만 있느냐? 투자 요인도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시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금리, 기준금리의 정점은 내년 1분기 정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수평선을 유지를 하겠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뚜렷해짐에 따라서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시장금리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능성이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정들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내년 1분기 기준금리의 정점이 예상되는 내년 1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에는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지금 충분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리스크 요인 굉장히 지금 오히려 현재까지는 리스크 요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충분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오히려 채권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나오고 있다. 요 정도 이제 정리하고 제 발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